9일 날 국회 잔디밭에서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년 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곳이라고 상정하고 네. 본인이 이제 첫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이 출마 장소가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장소도 굉장히 어쨌든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대통령 출마하실 때 이렇게 그 공장에서 소년공 출신 이재명 지사가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거라든지 이제 좀 상당한 그런 장소로서에도 그 또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네. 그 5월 12일 날 네. 세종시 네. 지방자치회관 야외 공간에서 네. 상당히 뭐 나름의 자기 색깔은 분명하죠. 네, 그 세종시에서 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출마 선언문에서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메시지도 있고 설득력이 있었지만요. 강원도 불량감자 완판남. 완판남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끈화끈하고 네. 너무 유쾌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유쾌하고 본인이 워낙 웃음 보따리라서 참 뭐 내공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하통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좀 그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혁신 경제를 하신다고 해서 그 또 여기서도 좀 그냥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경제,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나라, 여기에서 또 계속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계속 이렇게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 파주 해일이. 해일이 마을 왜 여기서 했는지 아시죠? 평화로서 또 북한과의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한 거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같은 걸 이어받고 이분이 이야기 보면 신세대 평화론 이런 걸 내걸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또 출마 선언을 하셨다는 부분과 어쨌든 그 아주 강렬하게 연설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좀 1위 후보로서의 그 여유와 안정을 일부러 좀 강조를 하시려고 했었던 건지, 주간 후보께서는 역시 딱 그런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고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어필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제가 지금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로서 그래요? 활동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마지막에 하는 사람의 장점은 있더라고요. 좀 종합하고 또 좀 정리돼 있기도 하고. 그런가요? 저는 마지막에 하면 더 이렇게 그런 것들 좀 보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지사처럼 전체를 아예르진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 강국 외교, 그다음에 문화 강국 맞죠? 네 가지를 주기 키워드로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써 민주당의 대선 후보 분들께서 모두 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이제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그 이광재 후보님과 정세균 후보님이 또 단일화를 하셨죠. 그래서 총 이제 민주당에는 이제 8분의 후보님들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낙연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8분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비전과 또 이제 국정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은 이제 내일 나갈 거니까 어제가 되겠지만 이제 8명의 이 후보들이 발표한 출마 선언문을 가지고 출마 선언의 형식, 장소 그걸 첫 번째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어떤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핵심적인 공약이나 제1공약 뭐 이런 또 특색 있는 공약 이런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연설문에서의 국정 비전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순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던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그 총평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점수도 한번 매겨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네, 박용진 의원이고 5월 9일 날 국회 잔디밭에서 했는데요. 이게 이제
1년 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곳이라고 상정하고 네. 본인이 이제 첫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이 출마 장소가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장소도 굉장히 어쨌든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대통령 출마하실 때 이렇게 그 공장에서 소년공 출신 이재명 지사가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던 거라든지 이제 좀 상당한 그런 장소로서에도 그 또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네. 그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건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1년 전 그러니까 이제 국회 대통령이 당선된 1년 전 선언한다 이런 의미는 꽤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할 때는 이제 독립문 10년 전이구나.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약간씩의 이제 본인의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그래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 그 본관 이렇게 계단 앞에서 한 뒤에 며칠 전에 한 김두관 후보는 그래 계단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하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도 있고 본인도 경험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 잔디밭에서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그 조금 뭐랄까요 뭐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어울리는 측면은 좀 있었죠. 그랬나요? 네. 뭐 이번에 국회에서 좀 출마 선언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그 대통령 그 출마 선언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살짝 조금 재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었고요. 네, 뭐 어떻게 출마 선언문 자체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행복 국가를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행복 국가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 국가 또는 또 10년 전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행복 국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행복 국가를 들고 나온 사람이 양승조 도지사도 행복 국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행복 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만으로서의 어떤 국정의 비전으로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갑자기 색깔이 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은 좀 들지만 그다음에 이제 젊은 대통령,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젊은 대통령도 이제 그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좀 50이 되는 순간에 나와서 민주당으로서 가장 젊은 대통령이긴 한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딱 한 번 출마할 것 같은 용어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 출마가 예상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을 바라본다면 이게 캐치프레이즈로서의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캐치프레이즈야 뭐 매번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네. 다음에는 더 안정감을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 어쨌든 저는 박용진 후보님께서는 그래도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그 내용에서 별로 정치 혁명, 정치 개혁 이런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정치의 판을 바꾸자라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에 비해서 어쨌든 이 정치의 세판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께서 저는 그거는 좀 와닿았습니다. 9세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네, 새로운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네, 이렇게 강조하셨던 부분에는 굉장히 와닿았었고요. 기득권 세력에 용기 있게 맞서겠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까지 실제로 어떻게 내가 용기 있게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과 맞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행복 국가라는 부분이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연함을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방향을 이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 그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생각했습니다. 젊은 후보로서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색 그러니까 국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런 시도도 괜찮고 또 하나 이제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모병제 남녀 공이 군복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 제기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상당한 그때 토론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슈가 됐었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찬반의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충분히 좀 그 사회적인 그런 뭐 합의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그 논의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또 제시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거기다가 이제 박용진 의원의 출마 선언문은 본인이 이제 그 직전에 책을 냈어요. 정치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좀 자세한 공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담았고 이 출마 선언문은 조금 그거를 그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정리해서 좀 구체적인 공약이 좀 약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정치혁명이나 나름의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행복국가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좀 자세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박용진 의원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님이십니다. 네, 5월 12일 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 공간에서 상당히 뭐 나름의 자기 색깔은 분명하죠. 그 세종시에서 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출마 선언문에서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메시지도 있고 설득력이 있었지만요. 장소로서는 이제 그렇고 저는 아까 이제 그 박용진의 후보님도 이제 행복국가를 말씀하셨지만 양승조 지사님은 이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셨어요. 누군가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이래도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또 그거를 또 이제 슬로건으로 잡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끝까지. 이게 우리가 내가 이게 참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기본 심성이 이 내가 뭐 나의 아내 이런 뭐 나의 가족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행복한 그때 날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 니만 행복하냐 뭐 이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잖아요. 그 내 꿈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가 행복한 국가라는 거의 취지는 상당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분 그리고 이제 뭐 이광재 후보님까지 하면 9분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셨던 게 말씀하셨던 것이 국가는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왜 나는 왜 개인은 왜 국민들은 이렇게 불행하냐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국가를 제시하신 거는 너무 그 취지는 잘 알겠으나 계속 이제 그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 뭐 세종시 관철을 위해서 양승조 당시 국회의원이 22일간 단식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연결돼가지고 장소 이런 건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지사 경험을 좀 많이 살려서 특히나 또 이번 민주당 토론에서 보면 양승조 후보는 저출산 그 민족의 소멸, 국가의 소멸 이런 걸 강조하면서 꽤 그 부분에 굉장히 아주 중심적인 하두를 그걸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법이 좀 분명하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그 분명하지 않다기보다도 너무 분명하게 일단 제시해 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조금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행한 거에 대한 원인을 사회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세 가지로 원인을 진단하셨는데 사실 저출생 고령화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필연적인 그리고 지금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막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조금 원인 진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고 그 노인 빈곤을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냐?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노인청을 신설하면은 어르신분들이 다 행복해지니까?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문제 의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좀 뭔가 해법을 내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민주당 계열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청년청, 노인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뭐가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 없애 폐지론으로 또 가버리잖아요. 뭐 교육에서 문제 생기면 교육부 없애겠다 지금 교육부 폐지로 뭐 이런 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경찰청 폐지처럼. 해양경찰청 폐지하고 뭐 근데 뭐 또 문제 생기면 뭐 노인청 생기고 뭐 이런 식의 너무 좀 가벼운 접근들 그리고 가볍게도 폐지하겠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어쨌든 있었다. 나오신 이제 방향은 네. 충청권 대망론 이 부분에 그 이제 야권에 그걸 주장하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진짜 충청권 대망론이다. 이런 그 배경 깔고 있는 이런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후보로서의 이제 그 부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양승조 후보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또 넘어갑시다. 최문순 네, 강원도 지사님이십니다. 네. 네, 국회 소통관에서 6월 3일 날. 네. 6월 3일 날 하셨고 네. 참 뭐 최문순 지사님은 그냥 그 별명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불량감자, 완판남. 완판남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빌면은 그러니까 좀, 이게 네. 너무 화끈화끈하고 네. 너무 유쾌하잖아요. 보기만 네. 해도 유쾌하고 본인이 워낙 네. 웃음 보따리라서 네. 참 맞습니다. 뭐 내공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하통하시니까 네. 뭘 이야기해도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고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뭐 그게 고용국가. 그렇지 고용국가. 네. 대한민국 고용국가. 네, 그 이제 좀 이분도 좀 원인 진단이 어쨌든 지금 이 또 대한민국이 모든 불행함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신자유주의가 막 엄청나게 나오면서 네. 신자유주의에 이제 마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되는 듯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도 지금까지 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를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나는 고용국가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연설문을 보면 네. 시작이 네. 분노하라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이 네. 네. 이게 좀 야당에서 나오신 분이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 네. 젊은이들이 분노하라는 그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네. 뒤에도 계속 나오는 네, 게 네. 우리는 함께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계속 분노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럼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분노의 대상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분노할 이 대상이 너무 그렇게 신자유주의면 네. 그래서 이제 분석도 1차 분배인 직장, 네, 네. 2차 분배인 복지, 네, 네. 그리고 이제 토론도 보면 직업에서 가정 이런 거에 나름의 이제 네. 그 우리가 조금 한 몇십 년 전 학습했을 때 뭔가 도식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네. 사이에서의 네. 이야기라서 네. 굉장히 이제 신선하면서 또 이게 도지사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어쨌든 노조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용 자체가 어쨌든 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이광재 후보님의 좀 창업 국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가능성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고용 국가를 말씀하시면서 강원도 사례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취업 네. 보장에 네, 네. 관한 거. 근데 사실 그 사례가 강원도에서는 그리고 그게 또 되게 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업에 100만 원을 주고 근데 이 기업에 1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이 기업은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 뭐 연금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뭐 월급도 뭐 정년 보장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100만 원을 주고 그걸 뭐 몇 년 한 1, 2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기업이 그게 또 동력이 되겠습니까? 최문순 후보도 네. 그 성과가 있다, 실적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이제 그거 하고 또 하나가 네. 뭐냐면 강원도가 세종시를 빼고 출산율, 그러니까 출생률이라고 합시다. 출생률 1위래요. 예. 444에서 뭐 4년간 40만 원을 뭐 보장하는 정책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성공 사례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솔깃해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과연 이제 네. 국가 전체를 운영할 때는 맞습니다. 맞을지는 좀 네. 두고 보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또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좀 그런 또 MBC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말씀을 해주셨다면 굉장히 그 최문순 지사님으로서 후보님으로서 차별성을 가지실 수 TV 있었을 토론에서 텐데.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출마 왜냐하면 선언문에 저는 TV 나와 있지 토론을 않아서. 하는 그날 그 방송국 앞에 언론 노조하고 언론관계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게 1번 주제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KBS 네. 노조 같은 데서 그 시위를 해서 가지고 그
토요일 저녁에 하는 KBS 첫 번째 토론에서는 그 주제를 다뤄서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 개혁을 하고 지금 특정 정권이나 정치가 언론을 소유하지 않는 쪽으로 하자 이런 원칙은 이제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람 넘어갑시다. 네. 또 6월 17일 정세균 예. 후보님이십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네. 누리꿈 스퀘어 여기서 좀 청년 친화적인 장소이죠. 또 청년도 많이 초청해서 네, 간담회를 맞습니다. 하면서 했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여튼 뭐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보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세게 좀 이야기하는 게 재벌 대기업 이런데 이제 그 배당이나 임원들 근로자들 급여를 3년 동결 해가지고 그 여력으로 중소 하청 기업을 좀 살리고 납품 단가나 근로자 인상 같은 걸 해보겠다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제의 사회적 대타협 구상의 실현성 여부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과연 이제 정부가 이런 대기업 노동자랑 이런 부분에 임금 동결이나 납품 단가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 이제 이재명 할 때는 뭐 공산주의 하자는 그냥까지 비판을 하셨는데 아니, 너무 왜냐하면은 이제 불평등을 완화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불평등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격차가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좀 네, 지나친 표현이긴 한데 네. 예. 그리고 뭐 좀 그런 저는 이제 좀 그런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그런 좀 강한 대한민국 이것은 이러한 슬로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기업 주주들에 대한 배당 문제와 임원들의 그 3년간의 임금 동결로서 그거를 좀 이렇게 분배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식의 그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저는 이 네. 접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난 이 접근도 좋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하려면 본인의 월급과 본인을 둘러싸고 있고 본인과 함께 활동하고 네. 있는 공무원, 고위공직자 이 부분을 설득하면서 설득하고 네. 그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반값, 내 월급 뭐 이런 거 다 반값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게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데 따르는 것을 먼저 동결하거나 반값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민간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좋은 구상에 불과하고요. 근데 좀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이걸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만 이제 씨앗 통장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네. 희망 이거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김두관 후보인데 네. 그러셨군요. 어쨌든 네. 1억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하겠다는 그 이야기 뭐 이런 거의 시도. 그다음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느낌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제 좀 그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혁신 경제를 하신다고 해서 네. 그 또 여기서도 좀 그냥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경제,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나라, 여기에서 또 계속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계속 이렇게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경제와 어떠한 나라를 꿈꿔야지. 그리고 꿈꿔서 그 꿈꾸는 그 방향대로 가는 거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언어들의 선택이라든지 예. 좀 그리고 불평등과 공정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교육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좀 모순을 느꼈습니다. 네네. 참 대한민국 교육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제 한때 뭐 10년 전 또 5년 전 10년 전은 교육 대통령이 그 교육공학을 제대로 하는 교육 대통령이 나올 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수능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논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한번 무너져 버렸어요. 네. 자사고 문제까지. 네. 그래서 교육은 어떤 핵심 방안을 섣불르게 냈다가는 역효과가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정치권이. 그래도 이제 이광재 그 후보님은 그래도 교육 대통령 이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는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수능, 뭐 수시, 뭐 자사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없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입시 정책이죠. 그러니까 입시 교육 정책밖에 철학이 없는 거죠. 네, 교육 철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막 반발이 일어나지만 일단 우리가 교육 철학과 그런 가치 어떻게 우리가 이 교육을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큰 방향은 정말 우리가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입시 정책도 나오는 건데 우리는 입시 정책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자, 여기서 또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급해. 네. 자, 그다음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네, 추미애 후보님. 예, 6월 23일 아주 특이한 데서 했어요. 네.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 헤이리 마을. 왜 여기서 했는지 아시죠? 평화로서 또 북한과의 예.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네. 여기서 한 거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같은 걸 이어받고 이분이 이야기 보면 신세대 평화론 이런 걸 내걸었어요. 역대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유일하게 평화를 제1 핵심으로 이야기한 분이죠. 예. 또 한번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는 어떻던가요? 그 사람이 높은 세상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높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 사람을 높이는 나라에서 조금 근데 좀 다들 조금 사실 분위기가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네.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고하고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예, 먼저 우선인 똑같은 나라. 구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좀 네.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예선과 경선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네, 너무 근데 그렇게 어필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런 좀 뭐 예를 들면 그 좀 선동의 언어가 너무 많아서 네. 뭐 전열을 가다듬고 뭐 이렇게 대오 우리가 뭐 이렇게 개혁 정신의 대오로서 이렇게 무장하자 민주당 정신으로 무장하자 뭐 이게 대선 출마하시는 분인지 민주당 당대표의 출마 선언문인지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추미애 후보의 출마 선언문이 네. 가장 그 선거 전략 전술적 측면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략적 전술적 그러니까 연설인가요? 민주당 내부를 꾸짖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해왔던 전공법 이야기에서 정의, 공평, 법치. 법치를 네. 세워서. 네. 또, 근데 사실 예. 이제 경선의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이제 그리고 그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그 어감과 톤이 예. 이제 이 그냥 보통 평범한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선민 의식이 강한 연설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10위의 대국인데 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아니면 자살률이고 불행할까 이런 문제와 다르게 이 추미애 후보님은 나라의 국격이 지금 이렇게까지 G7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이 높아졌으니 그거에 맞게 국민들의 품격도 우리들이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다 국민들이 극복하고 국격은 다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는 품격으로서도 굉장히 그리고 또 우수한 국민들이 근데 정치가 못 따라가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지금 품격을 높여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좀 선민 의식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촛불을 다시 드는 추미애 후보입니다. 예, 응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네. 6월 29일 날 네. 6.29 선언날 하려고 했다가 윤석열 야권 후보가 출마 선언하는 바람에 네네네. 7월 1일 날 네. 그것도 오전 7시 20분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출마 선언하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우리가 또 이 지금 만 뷰를 넘어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일단 이걸 너무 14분 분량의 이제 영상물이었는데 이건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전체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죠? 네, 일단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또 출마 선언을 하셨다는 부분과 어쨌든 그 아주 강렬하게 연설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좀 1위 후보로서의 그 여유와 안정을 일부러 좀 강조를 하시려고 했었던 건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네. 안정감을 보여주신 것과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는 현실 인식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왔다 실적으로 이제 실천으로 증명을 하시는 그 연설로 이렇게 증명을 해서 좀 어떻게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좀 균형감 있는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연설문을 볼 네. 때 내가 느낌이 뭐였냐면 이 연설문이 상당히 그 병렬적이고 나열적이구나 이 느낌이 있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박용진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라든지 뭐 이낙연 후보가 계속 국민 기본 소득 소득, 네. 이 문제를 딱 짚고 나오면서 당신이 일공약으로 한 거냐 아닌 거냐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 연설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뒤로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들어보면 자기 일공약은 성장이다. 네. 그런데 기본소득은 핵심 공약이다.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이러면 연설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연설문이 이렇게 좀 입체적이지 않고 쭉 백렬 나열적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격을 받는 것 같고 지금 후보들 간 토론에서 그게 이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설문을 저렇게 쓰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쭉 이야기해왔던 말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저런 포인트로 공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느꼈습니다. 네, 넘어가실까요? 자, 아쉬운데 어쨌든 뭐 이재명 네. 지사 진행되고 우리가 또 만뷰의 출마 선언문이 있으니까 그걸 궁금하신 분은 꼭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날 네. 11시에 7월 1일 11시에 국회 본관 앞에서 네. 출마 선언문을 한 김두관 예, 네. 어떻습니까? 저 뭐 이런 구호와 예. 그 형식. 사실 제가 그때 양승조 지사님 출마 선언 하셨을 때 물론 이제 세종시에서 하셨던 거는 이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았는데 그 도지사님으로서 조금 더 그런 좀 저는 자치분권의 문제가 좀 강조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색깔을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는데 굉장히 이 김두관 후보께서는 역시 딱 그런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고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어필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제가 지금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로서 그래요? 활동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치분권 국가로서 딱 핵심 그 메시지를 딱 내시는 부분. 근데 이것이 그냥 슬로건으로서의 자치분권 국가가 아니라 굉장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역시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또 정말 살아오신 또 해오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륜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5개 서울을 지방에 만들고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게 경남, 부산, 울산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행태를 통해서 다극 국가로 가자. 이 이제 좋은데 사실 그러면 이게 이제 10년 전에 한번 했다 실패했지만 땅끝에서 이제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땅끝 마을에서 출마 선언을 한번 해서 망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산 같은 데서 선언해야 되는데 출마 선언을 부산에서 또 다시 왼쪽 편에서 한번 오른쪽 한 편에서 또 실수할 수 없으니까 국회에서 한 것 같아요, 형식은.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뭐 말하자면 이것을 헌법 뭐 조항 1조 3항에 넣겠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헌법 개정으로 해서 연방 국가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더 세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저는 그 헌법 개정을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후보라는 후보님이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제가 이제 그 박용진 후보님 이제 전에 그 리뷰할 때 좀 젊은 후보님이시면 좀 확실하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헌법 개정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외쳐주시면서 지금까지 좀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좀 어필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헌법 개정을 말씀해주셔서 좋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삶의 질 지수 그걸 10위권 올리겠다고 했죠.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다른 후보님들처럼 뭐 행복하고 이제 뭐 국민이 행복하고 아니면 뭐 아까 국민의 품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삶의 질 지수는 이제 어쨌든 명확하게 지표로서도 있는 것이니까 그 경제 지수만큼 우리나라의 그 낮은 삶의 질도 그 경제 지수만큼 올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런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셔서 좋았지만 딱 한 가지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그 말씀은 너무 좋았어요. 걸어온 모든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왔던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그 걸어오셨던 곳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드셨는지 뭐 좀 그 이재명 지사님이나 다른 분들 좀 그 어필하시는 부분이 좀 더 있었다면 거기서 더 이렇게 좀 그렇죠. 신뢰감을 네. 줄 수 있는 부분이 김두관 있는 거죠. 네. 후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업적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게 다 10년 전, 20년 전이에요. 그래도 그걸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해 군수 시절은 20년 전이죠. 오, 그다음에 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에 이제 지방 분권 이런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이제 행정도시 이런 거 법안 3개를 내서 했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 10년이 훨씬 넘어버린 것.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조금 됐는데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더 이야기하면 우리 짜고 한다고 그럴까 봐.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네, 넘어가시죠. 예, 네. 불이익을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죠.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어제 5일, 7월 5일 네. 또 한 분이 이제 유튜브 형식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출마 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오전 10시에 네. 이낙연 TV를 통해서 네. 마지막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든가요? 사실 그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 토론회 때 이제 전체 같이 토론회 때 또 1등을 하셨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안정감 있는 후보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믿고 보는 이낙연 후보 또 이렇게 생각했던 면인데 사실 연설문에서는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마지막에 이게 네. 출마 선언을 하니까 마지막에 하는 사람의 장점은 있더라고요. 좀 종합하고 또 좀 정리돼 있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면 더 이렇게 그런 것들 좀 보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지사처럼 네. 전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이분이 이제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 강국 외교, 그다음에 문화 강국 맞죠? 예, 이 4가지를 중심 키워드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복지 뭐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그 신복지의 내용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복지를 이제 어쨌든 복지를 좀 강화한다라는 그것 이외에는 사실 신복지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런 포인트가 없어서 차별화되는 그 부분은 면이- 약간 쟁점이긴 해요. 네. 그 소위 기본소득과 신복지가 약간 이제 대립적인 부분으로 좀 설정하고 또 있기도 하고 7가지 분야를 이야기하던데 뭐 주거, 생애, 그러니까 육아부터 해서 주택까지, 그다음 문화까지를 하고 환경 이렇게 이어서 신복지를 이제 이렇게 개념을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그 생산적 복지 이런 거는 개념이 팍 오는데 신복지 이런 건 개념이 팍 안 오죠. 이런 약점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청년 3명 중에 1명이 지옥고에 산다, 지하, 뭐 옥탑방, 뭐 이렇게 고시원에 산다라고 하시면서 지옥고부터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그런 발상들이 진짜 정말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 물론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의 차원이지만 물론 당연히 또 청년들의 빈곤 문제도 있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짚어야 하지만 청년들의 삶의 그런 이 굉장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 청년들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집단으로 묶어서 청년 이렇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모든 그 정책의 그 디테일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네. 너무나도 비어 있는 부분도 너무 네. 많고. 옥탑방을 얼마나 이게 옥탑방에 지금 또 로망이 있었죠. 일부러 찾아서 거기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를 또 더더욱 좀 뭔가 그런 벙커처럼 또 아지트처럼 이렇게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양하게 이런 거 있는데 좋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네. 좋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없앨 수는 뭐 그걸 뭐 없애버리면서 해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그런 뭐 폐지론부터 해서 막 뭔가 어지로 읽어주세요. 뭔가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걸 막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좀 이런 접근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진짜 네, 좀 철학적인 접근 네. 차원에서 보면 네. 그런 현상을 타파하겠다라는 게 네. 시원하게 보이는데 네. 원인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은폐하는 또 수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원인이 뭔지를 이야기하면 이 현상의 처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는 약간 그런 이 현상을 타파하는 것, 이 현상에 싸우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광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산층 문제를 굉장히 좀 강하게 언급하셨어요. 이제 원래 65% 정도가 중산층이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57%로 이렇게 그 중산층 비율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것을 70%로 올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또 뒤에 또
2030년까지 모든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100%를 말씀하신 거예요. 2030년까지 100%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 그 너무나도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네. 좀 약한. 네, 너무 그거를 그렇게 던지시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그걸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도 없이 그렇게 뭐 하신 건 좀 너무 섣부르지 방향과 의지로 또 않으셨나요? 읽어야죠. 네. 너무 저만 계속 지금 나중에 엄청난 또 아니야.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좀 지금에 약간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생겼을 때 코로나의 추가 전파나 이런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는 것보다 코로나가 벌어진 현장에 뛰어들어서 앞장서서 막 징계하고 막 뭔가의 행정적 조치를 하는 사람이 훨씬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현상에 타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가,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그런 활동을 국민들이 훨씬 좋아한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출마 선언에도 좀 반영된다는 것, 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이해하면서 우리가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걸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리뷰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이건 이제 네. 점수를 매겨볼까요? 아니면 점수 매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음으로 넘길까요? 어쩔까요? 우리 감독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씩 점수를 매겨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많이 반영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이 예선 6명 통과하잖아요. 이 6명 통과된 과정에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종합해서 7월 한 12, 3일 그때 다시 한번 6명 평가를 하는 걸로. 그러시죠. 네. 6분.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네, 그러시죠. 어쨌든 대통령 연구소로서 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시는 분의 그 출마 선언 네.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 국정이 5년간의 국정이고 또 국가 운영이지만 국가 예. 경영이지만 사실 국가의 정말 이 100년 대계를 살피고서 이제 그런 비전을 또 설정하는 부분도 있다 네. 보니 우리가 네. 대통령 연구소로서 상당히 비판적 리뷰를 했어요, 그죠? 예, 네. 다른 데서 안 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좀 두리뭉실이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보고 다시 이야기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7월 11일 날 민주당 그 6명 예비 후보가 확정되면 다시 그 직후에 지금까지 토론까지를 모아서 한번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까지.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